2014년 7월 12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페어헤이븐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죠. 아주 넓고 한적한 공간이었어요. 7월 특유의 무덥고 끈적끈적한 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인적조차 끊겨서 너무나도 고요한 그 어둠 속에 유독 눈에 띄는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로 서 있는 검은색 포드 트럭이었어요. 그 안에는 18살의 소년 콘 레드로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비극적인 현장을 떠올리면 차량 배기가스를 창문에 연결해 놓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랐어요. 콘레드가 타고 있던 트럭 뒷자리에는 조금 낯선 물건이 실려 있었거든요. 바로 휴대용 가솔린 모터워터 펌프였습니다. 조용한 주차장의 정적을 찢어발기듯이 그 가솔린 모터가 좁은 트럭 실내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었죠. 숨을 한 번 들이마시기도 힘들 만큼 매캐하고 치명적인 유독가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차 안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콘레드는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고등학교를 평점 3.88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했거든요. 성적 우수자들만 올라간다는 아너롤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집안의 가업을 잇겠다면서 석 달 동안 밤낮으로 야간 수업을 들어서 어린 나이에 선장 자격증까지 따낸 참 성실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소년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겉모습과는 달리 혼자 있을 때의 콘레드는 아주 깊은 우울증과 사회적 불안장애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아무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했던 그 지독한 괴리감 속에서 결국 소년은 그날 밤 스스로를 그 어둡고 비좁은 트럭 안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겁니다. 모터는 계속해서 무서운 굉음을 토해냈고 차 안은 순식간에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올랐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목이 턱턱 막혀오는 바로 그 순간 소년은 덜컥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스스로를 던졌어도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생존 의지라는 게 마지막 순간에 터져 나온 거죠. 콘레드는 숨을 헐떡이면서 필사적으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여름밤의 끈적한 공기라도 들이마시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독가스를 뱉어내느라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쿨럭쿨럭 토해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소년의 모습과 함께 이 비극은 다행히 여기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콘레드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문제였어요. 전화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56km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 17살의 여자친구 미셸 카터였죠.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주차장의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1, 2분 들은 게 아니에요. 무려 20분 동안. 네, 20분 동안이나 말이죠. 가솔린 모터가 터질 듯이 돌아가는 그 끔찍한 굉음. 그리고 콘레드가 차 밖으로 나와서 살겠다고 숨을 헐떡이면서 기침을 하는 소리까지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끼는 여자친구였다면 당장 911에 전화를 걸거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부짖으면서 말렸겠죠. 하지만 미셸은 그저 겁에 질려서 수화기만 붙들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에게 오히려 아주 단호하고 소름 끼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다시 들어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헐떡이던 소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기 위해서 차 밖으로 뛰쳐나왔던 소년은 대체 왜 가스 속으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극을 지켜보던 사람에서 설계자가 되어버린 17살의 소녀.
이 두 사람의 기괴하고도 끔찍한 연결은 2년 전 그 뜨거웠던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쏟아지는 플로리다의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각자 가족들을 만나러 온 휴가지에서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아마 10대 소년 소녀의 풋풋하고 설레는 첫 만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짧은 휴가가 끝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그 뜨거웠던 태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미셸과 콘레드가 사는 집 사이의 거리는 약 56km. 차를 타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이후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실제로 얼굴을 마주한 건 대여섯 번에 불과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평범한 10대들의 연애가 아니었던 거죠. 두 사람의 소통은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에서 이뤄졌어요. 두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그 작은 화면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문자라는 텍스트에만 지독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버거웠거든요. 수사 기록을 보면 콘레드가 짊어졌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콘레드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적 불안장애를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역시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죠. 친아버지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할아버지의 거친 언어 폭력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급기야 17살이 되던 해에는 아세트 아미노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한 고통이었죠. 그렇다면 미셸은 어땠을까요? 미셸 역시 콘레드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만큼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심각한 섭식장애인 거식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정말 기막힌 우연이자 소름 돋는 팩트 하나가 등장합니다. 당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미셸이 매일 먹어야 했던 항우울제가 있었는데 이게 시탈로프람, 일명 셀렉사라는 정신과 약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콘레드 역시 병원에서 이 똑같은 약, 셀렉사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었죠. 우울증, 가족과의 불화, 그리고 똑같은 항우울제 알약까지. 세상과 벽을 쌓고 각자의 방에 웅크려 있던 이 두 외로운 영혼에게 서로의 존재는 대체 얼마나 각별하게 느껴졌을까요? 현실에서는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그 끔찍한 절망감을 화면 속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필터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벌어진 그 비극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미셸이 처음부터 콘레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잔인한 악마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초기 수사 기록을 보면 진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2012년부터 2014년 초반까지만 해도 콘레드가 죽고 싶다는 충동을 문자로 털어놓을 때마다 미셸은 진심으로 그를 만류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자살 시도를 멈추게 하려고 애썼던 흔적들이 당시 오갔던 수많은 문자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녀는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년을 어떻게든 달래고 설득을 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봐. 서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던 두 사람. 하지만 2014년 여름이 찾아오면서 소년을 살리려고 애쓰던 소녀의 손가락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6월 매사추세츠주의
눈부신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콘레드의 방 책상 위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바로 피츠버그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남들이라면 다가올 대학 생활을 꿈꾸면서 축하 파티를 열 시기인데 콘레드는 그 눈부신 여름날 어두운 방 안에 꼼짝없이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 대신 자살 방법이나 가솔린 워터펌프 작동법 같은 섬뜩한 검색어들만 가득했거든요. 합격 통지서와 자살 검색어. 참 끔찍한 모순이죠. 당시 소년이 혼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 무렵 두 사람이 나눈 문자 기록을 보면 아주 기괴한 대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콘레드가 미셸에게 연락해서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하자는 말을 꺼냈거든요. 서로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동반 자살을 하자는 아주 위험하고 슬픈 암시였죠. 예전에 미셸이었다면 여기서 당장 안 된다고 뜯어 말렸을 텐데 7월에 접어들면서 미셸의 심리에 아주 소름 끼치는 변화가 생깁니다. 콘레드를 살리려고 애쓰던 그녀가 이제는 그가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선행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수사를 맡은 경찰이 두 사람의 스마트폰을 복원을 해보니까 그 안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무려 수만 건에 달했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수만 건의 텍스트 속에서 미셸의 태도가 소름 돋게 돌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발견된 거죠. 수사 기록과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미셸의 심리 상태는 참 기이할 정도로 비틀려 있었어요. 당시 미셸은 학교에서 늘 겉돌았고 또래 친구들의 관심에 지독하게 목말라 있던 상태였거든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비련의 여자친구.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이 타이틀이 자신을 친구들의 관심 한가운데로 데려다 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지독한 소외감이 만들어낸 아주 끔찍하고 왜곡된 영웅심리였죠. 그때부터 미셸의 문자는 소년을 구원하는 동아줄에서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미셸은 몇 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자살 계획을 물었어요. 가솔린 펌프는 언제 구할 건지, 장소는 어디로 할 건지 준비 상태를 매일매일 다그치듯이 확인했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혼자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덜컥 두려움이 밀려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콘레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 겁이 나서 주춤거리고 망설였죠. 하지만 소년이 그렇게 주저할 때마다 미셸은 아주 교묘하게 소년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했어요. 과거 콘레드가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잔뜩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잖아요. 미셸은 소년의 그 뼈아픈 과거, 그 나약함을 역으로 찌르면서 비난했어요. 너는 늘 그런 식이라고. 자꾸 말로만 죽는다고 해놓고 결국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않냐며 몰아붙인 거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여자친구에게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소년의 마음은 대체 어땠을까요? 그 지독한 정서적 학대는 소년이 스스로를 끔찍하게 한심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지를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소년의 마지막 남은 방어선마저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너 저번에도 말만 하고 안 했잖아. 오늘 밤엔 진짜 할 거지? 미셸의 이 숨막히고 집요한 독촉에 등 떠밀려서 결국 소년은 7월 12일 밤 가솔린 펌프를 싣고 마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열린 장례식. 콘레드의 심장은 영원히 멈췄고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이 사건은 그저 흔하고 안타까운 10대 소년의 비극적인 우울증 자살로 조용히 묻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소년의 스마트폰 패턴을 열고 마주한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10대 소년의 우울증 자살인 줄로만 알았잖아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엄청난 양의 디지털 기록을 아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수만 건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경찰은 마침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요. 그건 미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사만다 보드만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셸 스스로도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털어놓은 아주 날것의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잘못이야. 사실 내가 멈출 수 있었어. 콘레드가 차에서 무섭다고 나왔을 때 내가 다시 들어가라고 했거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 소름 돋는 고백. 수사관들은 이 문자를 처음 발견하고 대체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물리적인 흉기 하나 없이 손가락 끝으로 사람을 가스실로 밀어넣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에 이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던 아주 기막힌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콘레드가 사망한 직후에 미셸이 대중들을 감쪽같이 속였던 그 가증스러운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SNS에서 슬픔에 빠진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콘레드의 이름을 딴 자살 예방 자선 야구 대회를 자신이 직접 주최하기까지 했어요. 남자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밖에서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동정과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얼굴의 모습에 사람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죠. 그렇게 미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틀 카운티 소년법원에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서늘했어요. 당시 미셸 카터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전대미문이고 끔찍하다 보니까 법원은 미셸을 일반 소년범이 아니라 성인과 거의 동일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청소년 범죄자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혔죠.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미셸의 이상한 법정 태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면에 잡힌 그녀의 모습은 17살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했거든요. 그녀는 재판 내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눈썹을 짙게 다듬고 있었고 얼굴은 피가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콘레드에게 보냈던 그 잔인한 문자 메시지들이 법정 대형 스크린에 낱낱이 공개되는 그 순간에도 미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거의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스스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차가운 얼음 인형 같았죠. 사실 이 재판의 쟁점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미국 사법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물리적인 흉기나 직접적인 접촉이 전혀 없이 단지 문자 텍스트와 말만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가. 미셸의 변호인단은 아주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바로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내세운 거예요. 미셸이 한 말과 문자는 그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언어적 표현일 뿐이며 결국 마지막에 가스펌프를 켜고 차에 남기로 결정을 내린 건 콘레드 본인의 자유의지였다는 논리였죠. 미국 전역의 법학자들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이끌던 판사는 마침내 아주 묵직하고도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죠. 판사는 2001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유명한 판례 하나를 법정에 소환했어요. 바로 도심 창고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피고인들이 직접 불을 지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불이 난 걸 뻔히 알고도 고의로 방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을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불을 내지 않았어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방조와 실패의 논리를 미셸 카터에게 아주 정확하게 적용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콘레드가 공포를 느끼고 살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생존 의지를 꺾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미셸이었습니다. 즉, 미셸이 소년을 유독가스가 가득 찬 트럭이라는 위험 환경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거죠. 법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미셸은 수화기 너머로 소년이 기침하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20분이나 들으면서도 구조 전화를 걸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형사 책임이라고 해요. 마땅히 해야 할 구조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아주 무서운 제목이죠. 판사는 콘레드의 마지막 남은 자유의지를 미셸이 완전히 장악해버렸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인과적 과실치사. 결국 유죄를 선고했죠. 2017년 6월 판사의 입에서 유죄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재판 내내 미동조차 없던 그 얼음 같던 소녀의 표정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진짜 현실을 깨달은 것처럼 미셸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터뜨렸죠. 드디어 이 끔찍하고 기나긴 비극이 정의로운 결말을 맺는 것 같았습니다. 유가족들도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요.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도 그녀는 곧바로 차가운 교도소로 향하지 않았어요. 죗값을 치르러 가야 할 미셸과 감옥 사이에는 무려 2년이라는 기막힌 시간이 숨어 있었죠.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2017년 6월, 판사는 미셸에게 15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보통의 재판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호송이 되어야 맞잖아요. 하지만 미셸의 변호인단은 여기에서 아주 기막힌 수를 던지죠. 대법원에 최종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옥에 가는 걸 미뤄달라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예요. 놀랍게도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무려 2년. 미셸은 교도소가 아니라 자신이 살던 동네의 거리를 활보하면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렸어요. 동네 마트에 가고 가족들과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들 말이에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매일 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콘레드의 유가족들에게는 가해자가 멀쩡하게 밖을 돌아다니는 그 2년의 시간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시간은 흘러서 2019년 2월, 마침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미셸의 모든 항소를 기각해버리죠. 유죄 판결이 나고 무려 2년이 가까이 흐른 2월 11일의 차가운 겨울 아침, 입김이 하얗게 나오던 그날, 그제야 미셸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교도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고 그녀가 합당한 벌을 받는구나 싶었는데요. 이 사건의 타임라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참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를 넘긴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교도소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미셸이 짐을 챙겨서 밖으로 걸어 나왔거든요. 원래 선고를 받았던 형기인 15개월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일찍 조기 석방이 된 거예요. 당시 매사추세츠주 교도소에는 모범수 감형 제도가 있었는데요. 수감 생활을 문제없이 잘 해내면 한 달에 10일씩 형기를 줄여주는 거였습니다. 미셸은 교도소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고 이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어요. 결국 한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으로 그녀가 차가운 깜방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11개월 12일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볍고 허무한 시간이었죠. 콘레드의 어머니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셸을 상대로 4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들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하지만 이 민사소송마저도 아주 조용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양측이 법정 밖에서 조용히 합의를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앞으로 이 건으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말이죠. 합의금의 액수나 자세한 조건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는 아주 차갑고도 건조하게 모두 끝이 났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건의 전말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사건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친 HBO의 다큐멘터리 I Love You Now Die부터 유명 배우인 엘르 패닝이 미셸을 연기해서 화제가 됐던 훌루의 드라마 더 걸 프롬 플레인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끔찍한 텍스트 자살 사건을 그저 흥미로운 범죄 스토리로만 소비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 그 작은 화면 너머로 무심코 던지는 텍스트 한 줄,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현실의 그 어떤 물리적인 흉기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의 설계자가 되었던 17살 소녀 미셸. 그녀는 정말 철없는 10대의 실수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런 끔찍한 문자를 보냈던 걸까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가 미국 C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아주 뼈아프고 단호하게 선언하듯이 말했죠. 그녀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